네, 코로나19 확산 비상으로 보내드리는 특집 정치부회의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도국 취재기자를 연결해 국내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의 김선미 기자가 연결돼 있는데요. 김 기자, 먼저 국내 신규 확진자 숫자와 또 사망자 수 그리고 지역별 상황을 짚어보죠.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64명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폭이 다시 100명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보건당국은 여전히 집단 감염 우려가 있고 해외 상황이 안정되지 않아 방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에서 24명으로 가장 많이 나왔고 경기 14명, 서울 6명, 경북과 충북에서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8,961명입니다. 이 중 중증 이상 단계 환자는 91명이고 64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사망자는 오늘 오전 0시 기준 모두 111명이었는데요.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집계에 따르면 오늘 6명 늘어 117명이 됐습니다.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257명 늘어 3,166명입니다. 네, 지난 주말이죠. 전광훈 목사가 이끌었던 단체와 교회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예배를 해 논란이 됐는데 서울시가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죠. 네, 중대본에 따르면 어제 전국교회의 58% 정도가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예배를 진행한 교회들도 대부분은 방역수칙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3,100여 곳에 대해선 행정지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전광훈 목사가 이끌었던 단체와 사랑제일교회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현장 예배를 했다고 했습니다. 2,0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밀집해 예배를 했는데 일부는 마스크도 쓰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교회에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도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교회와 클럽 같은 것도 우려가 되지만 지금 최근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인데요. 정부가 유럽 외에 다른 국가에서 입국한 경우에도 검역을 강화하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새로 확진된 64명 중 최근 해외에서 들어온 경우가 14명이었습니다. 즉 신규 확진자 5명 중에 1명은 해외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겁니다. 지역별로는 유럽에서 입국한 경우가 6명, 미국과 콜롬비아 등 미주 지역이 8명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해외 유입 관련 사례가 현재까지 모두 144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유럽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미국 등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이 검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 스튜디오에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움말을 주기 위해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의 진단의학과 교수, 현재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코로나19 대응 TF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 확진자 상황 또 주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에 있어서 어르신들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우려가 크다라고 했지만 지금 WHO나 각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20대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확진자 숫자부터 고반장이 정리를 해볼까요?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감염 환자가 어제 하루 동안 64명 증가했습니다. 그제보다 34명이 줄어든 건데요. 이틀 연속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 이하에 머물렀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현재까지 8,961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에서 24명, 경기도가 14명, 서울 6명, 경북과 충북이 각각 2명, 부산, 경남, 세종에서 각각 1명씩 늘었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어제 하루만 검역 과정에서 13명이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판정이 됐습니다. 또 한편 이 병세가 완치돼서 격리 해제된 인원은 어제 하루에 257명으로 모두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예, 확진자 증가폭도 있는데 지금 사망자가 늘어나는 숫자가 계속 좀 커지고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방역당국의 공식 발표로는 7명이 추가돼서 111명인데요. 발표 후에 안타깝게도 대구에서 4명이 또 추가가 되면서 모두 115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구의료원 입원 환자인 82살 여성, 또 대구 카톨릭대병원 환자인 95살 여성, 파티마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67살 남성과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86살 여성 등입니다.
주로 이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있고요. 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위중으로 넘어가고 또 안타깝게 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지금 위중 환자 중에 20대와 40대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에 중증 이상으로 판단되는 환자가 모두 91명인데 이 가운데 64명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위중 단계 환자 가운데 20대와 40대도 각각 1명씩 있다고 하는데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WHO는 20대 환자도 안전하지 않고 입원 치료나 중증으로 갈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발표 자료도 20대 환자가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중증이 상당히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정 관리본부장 얘기 들어보시죠. 20대 젊은 분들이 감염됐을 경우에는 가족 내 전파 또는 동료 간의 전파 등의 전파를 매개하거나 또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고 또 본인들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사이토카인 폭풍이 되거나 예측 불가능한 그런 중증도로 갈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꼭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수칙에 대해서 잘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께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통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 20살에서 44살까지의 확진자 비율도 높다라고 했고요. 5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젊은 사람 중에서도 위중 상태로 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기에는 젊은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통계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그 미국에서 2,449명의 환자에 대해서 이제 초기 분석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예. 거기에서 보시면 일단 환자군의 분포가 연령대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도 이제 고령의 환자들과 이제 비슷한 정도의 숫자의 감염을 보이거나 오히려 75세 이상보다는 더 많은 숫자가 감염이 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젊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활동이 활발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많아서로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환자 숫자는 젊은 층에서 이제 많은 거는 이제 확실하게 뭐 미국에서도 이제 다른 지역처럼 나왔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양상이 문제인데 그동안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었던 내용이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경증으로 지나간다라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예. 그 말이 어느 정도는 맞는데 근데 그 대부분 지나간다는 거지 모두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예도 보시면은 20세에서 44세까지의 연령대에서 병원에 입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비율이 14%에서 21%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딱 진짜 5명당 1명 정도는 입원이 필요한 예. 그러한 감염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단 이 연령군에서 그 사망에 이르는 그 환자의 비율은 0.1에서 0.2% 정도. 낮은 비율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입원 환자 비중은 5분의 1 정도 확진자 중에 네, 이제 미국 맞습니다.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통계는 사실은 신천지에 젊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 확진자 비중이 높아서 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특이하다 할 수 있고 네. 미국 통계를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또 근데 치명률은 0.1에서 0.2%.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한 20% 정도만 입원을 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한 통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 그 사망에 이르는 사람의 비율은 0.1에서 0.2% 정도인데 문제는 이 0.1에서 0.2%라는 그 비율이 굉장히 낮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전체 환자 발생 숫자하고 또 겹쳐지게 그 합쳐서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 초기에 사망했던 44명 가운데 대략 한 20% 정도에 해당되는 숫자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젊은 나이 연령대인 경우에 있어서는 똑같이 감염에 대한 그 감수성은 또 동일하고 그다음에 그 중에 사망률이 굉장히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망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숫자 자체는 적지 않다 정도로 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1,000명 중에 1명꼴로는 네, 0.1%는 그 정도니까요. 예. 사망할 위험도 있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사실 그건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숫자가 맞습니다. 그렇죠. 0%하고 0.1%는 다르거든요. 죽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과 없다라는 건 완전히 다른 예.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이제 대구에서 나온 그 확진자 때문에 얘기가 됐던 건데 사이토카인 폭풍, 그러니까 몸의 면역 체계가 과다 반응하면서 다른 장기가 위험해지는 경우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위험이 크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기저질환자이거나 예. 또는 고령의 환자들하고는 좀 다른 기전으로 많이 이제 그런 부작용이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병원에 입원할 때도 괜찮다가 급작스러운 증세의 악화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말씀드렸던 사이토카인 스톰 때문에 이제 생기는 경우들이 많고요. 예. 이런 사이토카인 스톰은 저희가 예측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어느 사람한테서 이런 반응이 나타날지를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 말씀은 젊은 사람 중에 예를 들어 저희가 어르신 중에서도 이제 당뇨나 예를 들어서 뭐 폐렴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럼 젊은 사람 중에 내가 어떤 기저질환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이 있다거나요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아니면 다른 뭐 치료를 받았다거나 그런 걸로 어떤 기저질환 또는 어떤 체질을 보이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 중에 위험하다 그런 통계는 혹시 없나요? 네, 그런 통계는 아직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특정 위험군이 있다기보다는 확진 비율도 뭐 전체 중에 20%로 높은 편이고 네. 치명률은 0.1%로 젊은 사람들도 1000명 중에 1명 꼴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누구한테 나타날지는 모른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예, 그래서 다 조심을 해야 되고요. 예. 이것도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엊그제 경산에서 93살의 할머니가 집중 치료를 받고 13일 만에 완치가 돼서 퇴원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90대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건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제 상당히 본인의 체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치료에 뭔가 다른 게 있어서 그런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저희가 8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사망률은 우리나라의 경우하고 이제 중국의 경우하고 미국의 경우가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예. 중국의 중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80세 이상의 사망률이 15% 정도였고요. 우리나라는 6.5% 정도였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미국의 경우는 10%에서 27% 정도, 그래서 중간 정도라면 20% 정도 지금 예. 사망률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고령이라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는 분들의 이제 비율은 전체 환자 중에서 대략 한 5분의 1, 20%, 10에서 20%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령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치료나 이런 것들을 놔서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저희가 입원을 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게 되면은 5명당 1분 정도는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나머지 분들은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치료를 저희가 계속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럼 이 안에서 어떤 군이 생사를 가르냐? 아무래도 그거는 기저질환의 유무가 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기존에 심혈관 질환이 있으시다거나 당뇨가 있으시다거나 또는 만성 간질환이나 만성 신질환, 그다음에 호흡기 질환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예후가 많이 안 좋으시고요. 예. 그렇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교적 잘 회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을 정리하면 젊다고 코로나19에 안심하지 마라. 예. 누군지는 모르지만 0.1%, 1000명 중에 1명은 사망할 수 있다는 거고요.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80대 이상이어도 너무 비관하지 마라. 치료가 잘하고 원래 체력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예후가 좋다라는 말씀으로 예, 맞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예, 뭐 주의 깊게 다들 들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 부분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사실은 31번 확진자부터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사실 말 그대로 폭증을 했었는데요. 질병당국에서는 이 31번보다 대구에서 먼저 감염됐을 확진자가 있을 가능성, 이 가능성이 크다고 좀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중대본의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이제 검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개별 케이스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31번 환자보다 더 빨리 증상이 발현한 교인 몇 명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확진 일자는 2월 21일로 31번 확진자보다 뒤지만 증상이 발현했던 시점만 놓고만 보면 31번 환자보다 앞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원인 불명의 그 폐렴 증상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해당 교인의 행적조사가 완료가 되면 첫 감염원에 대한 실마리도 어느 정도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미국 속에 있던 다른 감염 사례 원인 파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여쭤볼게요, 교수님. 중국에서도 사실 11월 작년 연말부터 원인 모를 폐렴에 환자가 좀 많이 있었다고 얘기했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 원인 모를 폐렴이 코로나19였을 가능성, 물론 이제 중국보다는 한참 뒤긴 하지만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얘기가 초반에 있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중국 내에서의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이 아직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용하거나 아니면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예를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이제 31번 환자 같은 경우에 첫 증상이 나타난 게 2월 7일 정도쯤이었었습니다. 예. 근데 6천 명에 가까운 신천지 신도들이 감염된 거는 2월 말부터 확인이 된 사안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러면은 저희가 그 질병의 어떤 진행 숫자나 코스를 놓고 봤을 때 이 짧은 기간 안에 6천 명에게 전파시킨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반드시 선행하는 감염이 누군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그 사이언스라고 부르는 굉장히 이제 좋은
그 과학 저널이 있는데 거기에서 얼마 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은 우한 지역에서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지를 모르고 예.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을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초기 감염자의 85%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런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그 퍼지게 된 그런 시점이 1월 중순 정도쯤이었을 거라는 그런 연구 논문이 한 일주일 전에 나왔습니다. 예. 그럼 그거를 저희가 봤을 때 분명히 대구 지역에서의 이런 코로나19의 감염도 일단 그 31번 환자가 있었던 2월 초가 아니라 최소한 1월 중순 내지는 1월 말 그 사이쯤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이런 환자의 급증도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예.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초기 1월 그 31번 환자가 1차 환자는 아니었을 거고 그 사람도 역시 2차나 3차 감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초반에 증상을 안 보이다가 안 보였지만 감염이 돼 있는 무증상 감염자도 꽤 있고요. 또 여러 번 음성으로 판정받았지만 나중에 다시 양성이 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첫 번째 확진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 사회에 상당수 감염,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가정도 충분히 가능하겠군요. 그러니까 31번 환자가 이미 발병한 시점에 예. 신천지 안에는 꽤 많은 감염자가 있었을 거고요. 그 당시에도 아마 그 감염자 숫자가 최소한 몇백 명 정도는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야 31번 환자의 어떤 첫 번째 그 증상이 있었을 때부터 2월 말 3월 초에 이르기까지 폭발적인 증가세가 설명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1월 말 정도로 보는 게 맞고, 그다음에 말씀 주셨던 이제 무증상 감염이나 이런 경우들도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그 독일의 데이터를 놓고 봤었을 때는 무증상 감염을 한 1에서 2% 정도 잡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잠복기에 대한 또 논문이 하나 새로 나왔거든요. 예. 그 잠복기에 대한 논문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전체 감염자의 대략 한 12% 정도가 무증상 감염으로부터 감염됐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분명히 이런 31번 환자보다 좀 더 앞쪽에 감염이 발생을 했을 거고 그런 무증상 감염이라든가 또는 이 초기에 감염력이 높은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특성들, 신천지 내부의 문화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1월 초순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확진자 증가 추이를 보면 오늘은 64명인데 최근 100명, 그러니까 세 자릿수를 넘거나 두 자릿수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확진자가 크게 줄었지만 네. 사실은 확진자 비중이 높았던 신천지 교인들이 이제 끝난 마당에 계속 100명 내외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정도 숫자면 우리가 뭐 사실 여러 번 질문드리는 거지만 어느 정도 안정세로 가면서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만이라도 일단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인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도 이제 그 우리나라 신규 환자 발생 현황을 말씀을 주셨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어저께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놓고 보게 되면 신규 환자 중에서 거의 40%가 대구 경북에서 발생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이 10%, 경기가 20%, 예. 그다음에 외국에서 들어온 게 20%거든요. 그런 이러한 그 환자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대구 경북이 이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빼면은 서울 경기 지역에 이제 환자 발생은 20명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적은 숫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저희가 조절 가능한 숫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 문제는 코로나19가 2배로 늘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주일이거든요. 그럼 20명의 환자가 2주만 지나면 4배가 됩니다. 그다음에 다시 2주가 지나면은 8배가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5주 정도만 지나면 몇십 배로 늘어나거든요. 예. 그러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가능한 범위로 이 숫자를 낮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검역에서 걸린 외국에서 들어온 13명이거든요. 근데 이 13명 말고도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감염한 서울 경기에서 나온 환자들 중에 또 일부가 검역에서 놓친 환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럼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들어올 때 잠복기일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놓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계속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저희가 조기에 잡아내지 않으면 집단 감염 형태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앞으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 어느 정도 숫자 밑으로 내려온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언제든지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개학 때까지 앞으로 2주 동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정부가 보름간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으로 설정했는데요. 첫날인 어제 그런데 전국 교회 중에 절반 이상이
오프라인 예배를 중단하며 동참했는데 절반이라는 건 반대로 남은 절반 가까이는 예전대로 예배를 강행을 했습니다. 그중에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곳도 꽤 있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요새 들어 부쩍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학교와 직장에 가고 또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타고 또 퇴근 후에 운동도 하고요. 참 별것 아니라고 느껴졌던 하루가 이제는 좀 멀고 아주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정부는 오는 4월 5일까지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교회나 운동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해서 운영 중단을 강력 권고했고요. 방역 지침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혹시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한 법적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입니다.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첫 주말인 어제 전국 교회 중 절반 이상인 57.5%가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전과 같이 예배를 봤다는 거겠죠. 정부가 예배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지만 방역 수칙을 어기는 건 문제가 됩니다. 어찌하여 주일 예배에 경찰들이 동원되고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예배를 체크하고 있습니까?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라. 네, 구속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입니다. 마스크를 끼지 않은 교인들이 찬송가를 부르고요. 서로 2m 이상 떨어져야 하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듯합니다. 예배당을 꽉 채운 신도들 중엔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있었는데 역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연단 위에 올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셔야 될 분은 제가 아니라 우리 정황훈 목사님입니다. 우리들은 더 뜨겁게 기도하고 목사님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싸웁시다. 네, 일부 교인들 이 교회로 가는 골목을 막고요. 현장 점검에 나선 서울시 공무원과 이 취재진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쏟아냅니다. 이 자식아! 네, 딱 봐도 좀 격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중인 듯하죠. 이 직원들에게 교회도 안 다니느냐, 부모도 없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요. 결국은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친 뒤에야 진입로를 가까스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중대본은 오늘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교회 3,185곳에 행정 지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아예 행정명령을 활용해서 예배 자체를 금지시키기로 했는데요. 어길 시의 벌금은 물론이고 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 즉 구상권도 청구합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집회금지 행정명령은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고 이 기간 동안에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집회가 금지됩니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확진자 및 접촉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 또한 청구될 것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클럽에는요, 젊은 청년들이 몰렸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발표된 지난 21일 밤 강남 번화가의 모습입니다. 재킷과 코트로 차려입은 한 30여 명이 입장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고요. 이른바 불토를 즐기기 위해서였겠죠. 문을 연 강남클럽은 이틀 새 2배가 늘었고 인근에 있는 소위 감성주점이나 헌팅 술집도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 클럽이라는 곳이요. 2m 거리두기 하면서 춤출 수 있습니까? 정말 인기 많은 강남 클럽 같은 경우에는 예. 거리가 없죠. 사람들 간의 거리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마스크는 낍니까? 춤출 때? 밀폐된 공간이기도 하고 예. 아무래도 이제 음료, 술들을 마실 때는 당연히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또 그 안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하려면은 예. 또 시끄러운 음악 소리 때문에 거의 귀에 대고 소리 지르는 정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교회나 클럽, PC방이 아니더라도요. 이제 본격적인 봄 날씨가 시작되면서 나들이 객도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 주말 휴가철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유명 관광지, 바닷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이라는 말이 살짝 무색해질 정도입니다. 또 대형 마트와 백화점에도 인파가 적지 않았는데요. 물론 필요한 물건 사야 하고 또 경제, 소비 활동도 해야만 자영업과 기업들도 함께 살아날 겁니다. 위생만 철저히 한다면 이 정도는 괜찮을까요? 또 이 바닷가 같은 야외 활동, 거리를 유지하며 하는 적절한 산책, 운동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좀 헷갈리는데요. 이건 들어가서 전문가에게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교수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신현 반장이 정리를 잘 했는데요. 일단 젊은 사람들 클럽에 우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앞서 얘기한 거면 문제가 있지요. 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중간에 잠깐 자료에도 나왔었지만 클럽이라고 부르는 공간은 예. 굉장히 좁은 공간이면서 그 안에서 신체 접촉이 일어나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노래를 부르거나 말을 크게 할 때 튀는 비말에 의한 감염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음식물 같은 것들을 또 나눠서 먹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코로나19가 감염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클럽이라고 부르는 공간은 제가 보기에 코로나19에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고요. 분명히 감염될 가능성도 아주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층에서의 사망률은 비교적 낮다고 하지만 이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는 남한테는 0.1%지만 나한테 걸리면 100%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확률을 믿고 이러한 그 감염 예방과는 좀 떨어진 행동을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만약 앞서 20살 미국 CDC에서 나온 걸로 보면 20살에서 44살까지 치명률이 0.1%라고만 가정을 해도 클럽에 1,000명이 있는데 그 안에 감염자가 한 서너 명이 있어서 만약 1,000명이 다 감염됐다고 한다면 사실 그 중에 한 명은 통계적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사망할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1,000명이 감염된다면 그중에 200명은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분명히 의료 자원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본인의 또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정 내 감염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가정 안에서의 일어나는 감염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도 이미 많은 사례가 보고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은 그러한 그 클럽이나 이런 곳에서의 어떤 고위험,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감염될 위험성이 높은 환경에서의 행동들은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약간 날씨도 봄 날씨로 돼 가면서 계속 집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 스트레스도 쌓이고요. 그래서 좀 인파가 그렇게 많이 몰리지 않은 곳으로 야외 활동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건 진짜 답을 답을 드리기 어려운 그러한 질문인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부르는 거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지만 통상적으로 한 비말이 튀지 않는 2m 정도의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하고 손위생을 철저히 하는 이런 행위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야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기가 잘 통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거리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그 거리를 유지를 하고 뭔가 행위를 하기에는 가능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비말이라고 부르는 거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튀는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기침이거든요. 한 70% 정도의 환자가 기침을 하게 되는데 기침을 했을 때 비말의 이동 거리는 15m 정도가 됩니다. 15m나 날아가는군요. 굉장히 멀리까지 날아갈 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고려를 하면은 분명히 이제 마스크를 철저하게 쓰고 이제 나가서 바람을 쐬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예. 근데 문제는 또 이제 여기까지 가는 게 문제인데 최근에도 그 꽃놀이 하다가 감염된 예. 사례가 있지 확진 않았습니까? 판정을 받았죠. 예. 이제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확진자와 같은 교통편을 이용을 하면서 이제 감염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차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이동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중교통이나 또는 확진자하고의 어떤 좁은 차 안에서의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장기간을 이동하는 것들은 전부 다 감염의 또 원인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진해 같은 경우는 벚꽃놀이가 유명했는데 지금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니까 아예 오지 말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히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원이나 이런데 동네 공원이나 이런 거 산책을 거리둘 두고 가볍게 갈 수는 있지만 사실은 사람이 많이 모일 만한 유원지는
어느 정도 인파가 있을지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곳은 좀 피하는 게 낫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동네 안에서의 산책은 그 동네라는 지역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감염이 전파되더라도 저희가 손쉽게 알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감염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유명할수록 위험한 그런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해외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보면요. 코로나19에서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서 계속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 반장님 보면 지금 신규 확진자 5명 중에 1명은 이른바 이제 검역이라는 우리가 분류로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온 입국자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요. 어제 신규 확진자 64명 중에 해외 유입과 관련한 사례가 모두 14명입니다. 전체 신규 확진자의 21.9%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온 뒤에 확진으로 판정받은 사례가 6명이고 미국 등 미주 지역에서 입국한 경우가 8명입니다. 1명은 외국인이고 나머지는 모두 우리 국민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13명은 이 공항 검역 과정 등에서 파악이 됐고 나머지 1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해외에서 입국한 감염자는 모두 144명인데요. 지금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주 지역 입국자가 조금 더 많았는데 이 확진 예. 환자 중에 이 지난주 한 주를 놓고 보면 유럽발 감염자가 54명이었고요. 미주 지역에서 온 입국자 확진 환자가 모두 12명이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 코로나 감염이 많이 퍼졌기 때문에 해외에서 온 비록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온 사람 입국자 중에서 이제 확진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최근 들어 이 숫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물론 이제 뭐 국내 대형 집단 감염이 좀 잡히고 전체 확진자의 증가폭이 줄었다는 걸 좀 전제로 해서 그 비율을 계산해봐야 될 텐데요. 어쨌든 이 지난 1월 넷째 주부터 3월 첫째 주, 이 7주 동안 발생한 해외 감염 확진자는 총 31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3월 둘째 주에 18명이 증가했고 3월 셋째 주에는 82명이 발생해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전까지 발생한 모든 해외 유입 확진자보다 2배 가까운 숫자가 한 주 동안에만 늘었다는 얘기고요. 3월 넷째 주, 그러니까 어제 그제 예. 주말 이틀 동안에도 13명이 늘었습니다. 어제도 유럽에서 온 사람이 1,000명이 넘었는데 이 중에 증상 있는 사람도 150명이 넘었다고요. 네, 정부가 어제부터 그러니까 유럽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국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19의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시행 첫날 어제 진단 검사를 받은 유럽발 입국자가 총 1,442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의 이 의심 증상을 보인 사람이 152명이었고 모두 공항 격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나머지 뚜렷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던 그 1,290명에 대해서는 임시시설로 이동을 시켜서 검사를 해서 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유럽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진단 검사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미국발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진단 검사를 늘려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내 확진자 숫자는 어제 오전 3시 기준으로 2만 6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하루 만에 스페인과 독일, 이란을 제치고 중국, 이탈리아에 이어서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겁니다. 국내에 유입된 미국 지역 확진자도 3월 둘째 주에는 1명도 없었는데요. 셋째 주 15명이 발생을 했고 넷째 주도 이틀 동안, 그러니까 22일, 23일 이틀 동안 7명이 발생해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예, 이 부분도 교수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해외 입국자 중에 물론 대다수는 원래 우리나라 사람인데 확진자 비중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까지는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저희가 이제 해외 입국자 중에 확진자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그럼 어느 나라에서 과연 확진자들이 나왔는지를 예.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저께까지 지금 현재 전 세계 192개국에서 확진자가 보고가 됐습니다. 거의 이제는 전 세계에 다 퍼졌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 중에는 유럽이나 미국처럼 많은 확진자가 진단된 곳도 있지만 한두 명 정도의 환자를 보고한 국가들도 꽤 많은 편인데요. 예. 그러면 이 한두 명 정도의 환자가 보고된 국가는 진짜 그거밖에 없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코로나19를 진단하기 위해서 쓰는 기법은 저희가 분자진단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예. 이러한 분자진단 기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가의 장비와 훈련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국가들은 주요 선진국들이고 아프리카나
또는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서는 충분한 진단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국가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환자가 적게 지금 보고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해외 입국자 중에서 감염자,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봐야 되고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분들을 전부 다 사실 검사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이 매일 10,000명 정도면 네. 다 검사한다는 건 사실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국내에서 어느 정도 코로나19에 대한 그 발생을 저희가 이제 눌러놓은 상황이 된다면은 예. 그러면은 이 정도 숫자는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단 검사의 숫자가 하루에 25,000건 정도 되거든요. 여기다 이제 공공의료기관의 검사까지 합쳐지게 되면은 한 3만 건 정도의 지금 검사 여력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국내에서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를 줄여서 그 중에 일부를 해외에서 입국되는 사람으로 돌릴 수 있다면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 정도는 소화 가능하겠지만 아직 국내의 불은 완전히 다 꺼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다 검사를 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검사를 하지는 않더라도 사회에 전파되지 않도록은 저희가 방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격리시설로 계속 수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는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격리시설뿐만이 아니라 그 격리시설이 만약에 다 이제 차게 된다면은 그렇죠. 계속 이 숫자도 10,000명 가까우면 네. 매일 10,000명씩의 격리시설을 뭐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저희가 95% 정도에 해당되는 잠복기가 14일이니까 예. 그러면 14만 명을 소화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정도의 격리시설은 운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러한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2주간 마스크를 쓰고 밀접 접촉을 하지 않게끔 한다던가 하는 그러한 것들뿐만이 아니라 여태까지 했었던 앱을 설치를 해서 그 앱에 따라서 본인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부분들. 예.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몸에 이상을 느꼈을 경우에 의료기관에 와서 손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안내를 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와서 본인이 문제가 있는 경우 바로 의료기관 와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2주간 따지면 매일 10,000명씩이면 14만 명인데 전부 다 관리할 수 있는 능동적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도 필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은 고민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유럽에서 오는 부분만 숫자로 따지면 유럽의 확진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검사를 하지만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도 숫자는 없지만 이곳은 지금 검사를 안 할 뿐이지 오는 분들 자체는 확진자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전체 다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사실은 오시는 분들이 내국인들인데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오시는 예를 들어 이탈리아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 시스템이 붕괴돼 있으면 우리 교민이나 우리 유학생이 사실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걸 막는 것은 우리나라의 인권당 또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맞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우리 교민들이 예. 한국에 이제 검체를 보내서 진단 검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 국가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게 된다면 분명히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입국자를 전수 조사와 격리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모든 해외 입국자들을 다 검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짚어보죠. 사실은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 다 검사하는 시스템 자체도 힘들 텐데요. 그래서 워킹스루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차 타고 이동을 하면서 하는 게 이게 드라이브 스루고요. 예. 걸어서 이동하면서 검진을 받는 게 워킹 스루인데 정부가 인천공항에 이 워킹 스루를 25일까지 약 40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공항에서 입국 즉시 검체를 채취한 뒤에 임시생활시설로 입소를 하게 되는데 검사 시간과 검사 결과 대기 시간을 단축해서 임시시설의 순환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기대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부스 내에 이제 의료진들이 검체 채취하는 인력들이 있고 그다음에 걸어가면서 이제 검체 채취를 하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체 채취하는데 보통 한 3분, 2~3분 정도 시간이 걸리고 또 안에서 그 소독을 하는데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되어서 한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한 20개소의 어떤 부스들을 설치를 해서 조금 더 빠르게 좀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방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수요일부터 부분적으로 적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드라이빙 스루도 있었는데 워킹 스루까지 일단 빠르고 안전하게 검사할 수 있는 다양한 창의성들이 동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워킹 스루까지 만드는 건 해외 확진자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소식을 집중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는 실제 확진자 수는 이 3만 명을 확진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섰는데 실제 감염된 사람이 확진자의 11배에 달할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상황을 조익신 반장이 좀 정리를 해보죠. 네, 미국 확진 환자는 존스 홉킨스대 집계 기준입니다. 현재 3만 5,206명입니다. 매일 수천 명씩 확진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사망자도 계속 늘어나서 현재 47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미국 환자 가장 많은 곳은 뉴욕주입니다. 세계 경제 중심지인 뉴욕시가 위치한 곳이죠. 뉴욕주 누적 환자는 15,000명을 넘겼습니다. 뉴욕주와 인접한 뉴저지주도 누적 확진 환자가 1,900여 명입니다. 뉴욕주가 환자가 급증한 건 집단 검사를 다른 지역보다 공격적으로 시행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꿔 말하자면 진단 검사만 받지 않았을 뿐 이미 미국 전역에 감염 환자가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단 검사를 열심히 한 건 초기에 우리가 그랬죠. 확진자가 많고 확진자 수가 적어서 여기는 확진자가 별로 없나 보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검사를 안 했기 때문이라는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한 대로 사실은 환자가 11배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죠? 네, 지난 주말에 뉴욕타임스 보도였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의 연구팀의 말을 빌려서 실제 환자가 공식 통계의 11배에 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현재 지금 미국의 확진 환자가 3만 5천여 명 정도니까 실제 내가 감염된지도 모르는 숨겨진 환자들까지 포함하면 한 30만 명이 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연구진은 적절한 방역 대책을 통해서 전파 속도를 절반으로 낮춘다고 가정하더라도 2달 후에는 미국 내에서 최대 65만 명이 감염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또 뉴욕타임스는 코로나19의 폭발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접촉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예, 최대 미국 내에서 65만 명이 감염될 수 있다라는 말도 나왔고요. 이 말은 좀 더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확진자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자가 가장 많은 뉴욕주 그리고 또 이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를 연방정부 차원의 중대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재난구호기금에서 지원을 받게 되고요. 또 코로나19 관련 대책에 연방 자금을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지역에 주 방위군 투입을 지시했고 해군 병원선 등 이 군 의료 자원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뉴욕주는요, 자체적으로 자택 대피령을 내렸는데요. 사실상 그러니까 외출 금지령을 실시한 겁니다. 이 자택 대피령은 이미 캘리포니아주와 일리노이주 등에서 실시가 되고 있는데 이 뉴욕주까지 자택 대피령 시행이 들어가면서 뉴욕과 LA 그리고 시카고까지 미국 3대 도시가 모두 사실상 멈춰 서버린 겁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이 미국 위기의 근원지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now in New York City, the epicenter of this crisi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 am not happy to tell you that, and you're not happy to hear it. But I'll tell you something else. There is no plac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o place on earth, where there are stronger, tougher, more resilient people, where there is more spirit and compassion. 예, 미국 상황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방역을 잘해서 종식을 시켜도 정말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없어지고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미국이 종식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해외에서 계속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 가능성까지 없어져야 이제 실제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다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의 코로나19 대응에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미국에서의 대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나온 얘기가 우리는 지금 검사를 많이 안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러니까 찾아내는 숫자가 3만여 명이고 실제 있는 감염자는 11배에 달할 수도 있다는 게 미국 연구팀의 보고서거든요. 제가 알기로 지난주인가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진단키트를 100만 개 이상 주내에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미국 현장의 의사들 얘기를 보면 꼭 그렇게 공급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진단 방법이 예를 들면 우리와 다른다든지 그래서 키트 만드는 게 어렵습니까?
진단 방법 자체는 다르지는 않고요. 동일한 이제 분자 진단법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키트를 만들게 되면은 이 진단 키트라고 부르는 것도 약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충분한 임상 시험을 하고 그 특성을 파악을 한 뒤에 써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과정을 가급적이면 최소화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는 그 진단검사의학 전문이라고 검사만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는 학회가 되겠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의 완성도가 떨어져도 90% 정도 완성된 키트를 사용을 해서도 진단을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정도의 키트라도 2번 하면 99%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검사를 빨리 들어갔는데 반해서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골든타임을 약간 좀 놓친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염이 많이 이렇게 퍼진 거고 그러면서 국내는 그런 그 90% 정도의 완성도를 가진 키트를 통해서 계속 검사를 하면서 그 임상적으로 나온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키트의 완성도를 계속 높여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100%에 가까운 키트를 만들었는데 반해 미국은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고려를 해보게 된다면은 키트를 만들기 어렵다라기보다 이거를 일용을 해서 얼마나 완성도 있게 가도록 처음부터 시작을 했느냐라는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시기가 좀 더 지나고요. 중국에서도 사실은 처음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 변이형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L형과 S형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게 진단학회에 계셨고 UTF에 같이 활동을 하셨으니까요. 이게 나중에 유전자나 이런 부분에서 바이러스가 약간의 변이를 일으키면 현재의 키트가 그걸 또 다 잡아낼 수 있습니까? 아, 그럴 가능성, 그러니까 다 잡아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저희가 현재 그 쓰고 있는 진단 키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유전자 보는 유전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예.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맨 처음에 N 유전자라는 부위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게 조금 더 민감하다라는 이제 소문들이 있어서 그랬는데요. 예. 근데 N 유전자라고 부르는 부분은 변이가 되게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 주셨던 변이에 의한 위음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국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N 유전자보다는 좀 더 변이가 적은, 그러니까 좀 더 변이가 적다기보다 아예 변이가 잘 보고되지 않는 예. RDRP라고 부르는 유전자와 이 유전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진단 키트를 국내에서 예.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만들어서 국내에서는 아마 당분간은 변이에 의한 위험성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그 유전자 네. 두 가지를 해서 이 두 가지가 다 양성을 보이면 아 이건 코로나19 바이러스다라고 우리의 진단 키트는 규정을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의 변이 능력이라든가 또는 다 그 코로나19 안에서의 제조합 능력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예.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변이를 추적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국내의 경우에 있어서도 코로나19가 확진된 사람들의 그 바이러스의 변이를 보기 위한 전체 유전자 분석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유전자 변이가 얼마나 누적이 되어 있는지 여부도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진단 데이터를 저희가 매일매일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통계를 보면서 갑자기 이 통계가 감소를 한다거나 이러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그런 변이에 의한 위험성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적하기 위한 통계 조사까지 지금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마 제가 보기에 이런 변이에 의한 위험성 같은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진단학회에서 지금 8천여 명의 확진자들이 나왔는데요. 이 확진자들은 어떤 건 확진된 바이러스가 8천여 사례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 이건 예, 다 맞습니다. 통계적으로 해서 진단학회 등에서 다 데이터가 올라가고 여기에 뭐 통계적 분석을 한다든지 그런 변이의 가능성을 살펴본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다 이루어지지는 못했고요. 예. 전체적인 유전자를 분석하는 과정은 이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이라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현재까지는 한 30 정도 사례 정도만 이루어졌는데 그 정도 사례 분석에서 변이가 발생한 부분들은 주요 유전자 분위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고 전체 유전자의 대략 한 0.1% 정도에서는 지금 변이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예. 당분간은 그런 변이의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코로나19가 종식이 돼야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종식이 돼야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언제 끝날까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인데요. 지금 미국의 확진 속도, 감염 속도, 이탈리아, 유럽의 감염자 증가 속도를 봤을 때 지금 단계는 어느 정도라고 규정을 할 수 있을까요? 초기인가요? 아니면 정점에 임박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아직 초기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예. 많은 두려움들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현재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까지 많은 환자를 보고하고 있는 국가들은 검사가 가능한 주요 선진국들이거든요. 예. 그럼 검사가 불가능한 국가에서의 확진 상태, 그러니까 지금 확산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데이터를 봐야 정확한 사례를 그러니까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예. 유럽이나 미국 둘 다 지금 이제 초기 단계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전 세계적인 단계에서도 지금 현재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생각은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 잡는다면은 어느 정도 좀 발생 숫자나 이런 것들을 가라앉힐, 감소시킬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반면에 또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역량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계속 만연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다른 국가에도 들어올 수밖에는 없고 그래서 인류의 60% 이상이 면역력을 가져야 끝날 거다라는 보고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또 저희가 조금 한 가지 또 주의를 해봐야 되는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 때문에 대표적으로 재감염이 가능한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바이러스가 다음번에 분명히 또 감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가벼운 증상을 보이고 끝날지 예. 아니면 지금과 동일한 증상을 보일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은 중간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조금의 변형을 일으켜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항체가 제대로 효과를 못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코로나19에 대한 데이터, 자료는 과학적인 근거들은 아직까지도 더 확보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뭐 몇 달에 걸친 이런 코로나19의 대응 때문에 많이 지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은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더 축적할 때이고 저희가 여러 가지 자원을 들여서 시간을 사면서 예. 정확한 전략을 짜기 위한 그러한 길을 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직 지치지만 아직은 초기다. 예, 알겠습니다. 유럽, 이탈리아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가 가장 빠르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5만 명이 넘었죠. 5만 9천 명이 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누적 확진 환자 숫자는 5만 9,100여 명입니다. 하루에 수천 명씩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사망자도 지난 20일 처음으로 중국 사망자 수를 넘어선 이후 계속 늘어나서 현재까지 5,400여 명에 달합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국가 운영 공급망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곤 모든 공장과 영업장을 다음 달 3일까지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슈퍼마켓과 약국 그리고 은행 서비스 등은 계속 운영이 됩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이번 사태를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È la crisi più difficile che il Paese sta vivendo dal secondo dopoguerra. In questi giorni durissimi siamo chiamati a misurarci con immagini, con notizie che ci feriscono, ci lasciano un segno che rimarrà sempre impresso nella nostra memoria. La decisione assunta dal governo è quella di chiudere nell'intero territorio nazionale ogni attività produttiva che non sia strettamente necessaria, cruciale, indispensabile a garantirci beni, servizi essenziali. 네, 그런데 지난해 11월부터요,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 퍼졌다는 주장이 나와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마리오 네그리 약학 연구소의 주세페 레무치 소장이 이 미국 NPR 라디오와 가진 인터뷰에서 내놓은 말인데요. 주세페 소장은 의사들은 지난해 11월부터 특히 노인들을 중심으로 매우 이상하고 심각한 폐렴이 발생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가 중국에서 전염병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적어도 이탈리아 북부 에서는 바이러스가 유행했다는 점을 의미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 폐렴이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때문인지는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예, 교수님께 여쭤보면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지난해 11월에 원인 모를 폐렴이 많이 발견했다. 폐렴이 이제 세균에 의한 것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는데요. 사실은 새로운 바이러스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알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예. 새로운 병원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의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대한 분리와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서 이게 진짜 신종인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예. 만약 그런 과정들을 그때 하지 못했었다면 저희가 이제 이 병원체가 무엇인지는 알기는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지금 이탈리아에서의 이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제 증명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근거가 그 바이러스를 지금 다시 검체를 확보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군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원인 불명의 폐렴이 있는 경우에 예. 그 검체를 몇십 년간 보관을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학 수준으로는 알 수가 없더라도 몇십 년 뒤에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까지 하고 있는데 이탈리아가 이제 이런 어떤 검체 보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갖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탈리아의 급증세가 가장 우려가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유럽에서 이탈리아 말고도 지금 누적 확진 환자가 2만 명을 넘긴 나라가 꽤 되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스페인이 누적 확진 2만 8천 명을 넘어섰고요. 독일도 현재까지 누적 확진 환자가 2만 4,800여 명입니다. 프랑스도 1만 6천 명이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고 스위스도 7천 명 넘는 환자가 나왔습니다. 유럽은 지난 10일 키프로스에서 확진 환자 2명이 나오면서 이 모든 국가, 그러니까 유럽 내 모든 국가에 코로나19가 퍼진 상황인데요. 확산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독일은 방역을 진두지휘하던 메르켈 총리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일에 메르켈 총리가 한 의사에게 이 폐렴구균 예방 백신 주사를 맞았는데 그 의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독일 정부는 메르켈 총리가 곧 진단검사를 받을 예정이고 업무는 집에서 계속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메르켈 총리까지 자가 격리가 돼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 특히 이 치명률, 그러니까 확진자 대비 사망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탈리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낮고요.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낮은 부분인데 이 부분 먼저 조익신 기자가 잠깐 짚어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독일의 누적 확진 환자 숫자는 2만 4,800여 명인데요. 사망자는 94명입니다. 대략 0.4%의 치명률인데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이탈리아가 9.3%, 이란이 7.8%, 중국이 4%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사망자가 조금 늘면서 1.2% 정도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평균으로는 4.4% 정도인데요. 우리나라도 세계 평균에 비하면 많이 낮은 편인데 독일은 유독 치명률이 낮습니다. 전문가들이 여러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우선 독일 확진 환자의 평균 연령이 47살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확진 환자 평균 나이가 63살인 거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편이고요. 그만큼 경증 환자가 이탈리아 등에 비해 적다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독일 역시 공격적인 진단검사로 환자를 빨리 발견한 덕분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지는요. 독일이 한국만큼이나 코로나19 검사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초기 증상을 보이거나 중국 등 고위험 지역을 다녀왔다면 누구든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한 달 전부터 마련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유럽 내에서도 가장 우수하다고 알려진 의료 인프라 덕분이다. 이런 평가도 있고 또 우리나라나 이탈리아는 이 사망 후에도 검사를 해서 확진 여부를 가려내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사후에 진단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좀 적어 보이는 착시 효과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일부 나옵니다. 예, 코로나19 물론 많은 이제 완치된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는 얘기도 있고요. 목이 많이 아팠다는 얘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망에까지만 이르지 않으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치명률이 중요한데 각 국마다 치명률이 좀씩 다릅니다. 이 치명률을 가르는 핵심 변수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치명률을 가르는 핵심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잘 알려지는 연령과 기저질환의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독일의 사례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례도 그렇고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젊은 신천지 신도들에 의한 그 감염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그거에는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감안하고서라도 우리가 연령별 사망률을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의 연령별 사망률은 중국에 비해서 거의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 외에 다른 요인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는 거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분명히 빠른 진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신속한 진단과 거기에 따른 신속한 치료는 코로나19의 사망률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이 코로나19의 특성이 처음엔 증상이 없다가 또 갑자기 급격하게 악화되는 다른 폐렴에 비해서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초기에 빨리 진단해야 치명률을 낮출 수 있게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의료진의 경험으로도 본인은 증상이 없다고 했지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폐 양쪽에 폐렴이 있고 그런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 산소를 이용한 그러한 그 공기를 계속 주게 되면은 바로 증상이 좋아지는 것들을 경험했다라는 보고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냥 놔두게 되면은 중증으로 가는 걸로 보이지만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처음부터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또 빠르게
좋아지는 그런 양상들도 일부 있는 걸로 봐서요. 굉장히 예. 신속한 진단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각국이 이건 뭐 참조해야 될 만한 일이고요. 빠른 진단이 치명률을 낮추는 핵심이다라는 부분이요. 유럽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유럽 각 정부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생각만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 내 뭐 각국 정부가 연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한 강경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야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페인에서는요, 많이 보던 장면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영상이 나올 텐데요. 예전에 중국에서 비슷한 방식이 동원돼서 저희도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스페인 예. 마드리드 경찰이 이 바깥 외출을 한 사람들에게 드론을 이용해서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하는, 경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의료진들이 직접 나서서 집에 머물러 줄 것을 요청하는 또 사진과 동영상도 잇따라 SNS 등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 병원 의사들, 간호사들이 집에 머물러 달라는 문구를 적어서 릴레이 형식으로 저렇게 사진을 올리고 있는 건데요. 영국의 한 병원에서는 이 조산사들이 지금 곧 나올 텐데 이 춤과 노래를 이용해서 영상으로 저렇게 집에 머물러 줄 것을 요청하는 영상을 제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저렇게 이제 stay at home, 집에 머물러 달라. 예. 요즘 다들 사실 분위기가 처졌는데 저렇게 약간 유쾌한 방식으로 해서 집에 머물러 달라는 거를 각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모습이군요. 알겠습니다. 일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본은 사실 도쿄올림픽 때문에 그게 걸려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소극적으로 진단검사한다는 얘기가 꾸준히 있었고요. 계속 얘기를 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일단 각국에서 이 일본 도쿄올림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일부 IOC 위원들을 중심으로 지난주부터 올림픽 연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올림픽 보이콧 입장을 밝히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올림픽위원회는 오늘 공개 입장을 발표하고 IOC가 도쿄올림픽을 연기하지 않는다면 뉴질랜드는 올해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캐나다도 선수들과 세계인의 건강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면서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지 않는다면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불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올림픽위원회도 올림픽 연기를 주장하면서 국가대표 구성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브라질과 노르웨이 올림픽위원회도 올림픽 연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각국에서 반발이 잇따르자 일본 정부와 IOC의 입장도 미묘하게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아베 총리는 완전한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선수단을 가장 먼저 고려해서 연기 판단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은 IOC가 내리겠지만 취소는 선택지 중에 없다는 점은 IOC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취소는 할 수는 없고 대신에 기한을 연기하는 건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요. IOC도 어제 긴급 집행위원회를 열고 도쿄올림픽을 연기하는 방안이 하나의 선택사항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일본 아베 총리 발언과 관련해서 오늘 모리 요시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장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대회 연기를 시사했습니다. 모리 요시로 위원장은 유럽과 미국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어지는 지역이 있는데 처음 계획한 대로 올림픽을 정상 개최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올림픽 연기가 당장 결정된 것은 아니고 연기를 포함해서 IOC와 여러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사실 뭐 쉽지 않을 건 이렇게 제 시간에 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취소는 아니지만 연기나겠다는 쪽으로 일본에서도 좀 목소리가 가는 것 같습니다. 남아시아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그 인도와 파키스탄 뭐 이런 쪽인데요. 확진 사례가 예상보다 많지는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확산세가 좀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는 현재까지 42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달 초까지만 해도 수십 명에 불과했다가 며칠 새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사실 인도가 중국과 가깝고 인구도 많은데 확진 환자가 적은 것을 두고 의문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국내의 전문가들은 인도의 낙후된 공중보건 의료 인프라 때문에 진단검사 자체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확진 사례가 적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인도를 비롯한 서남아시아 지역이 중국과 유럽에 이은 코로나19의 새 거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인도 정부도 다급해졌습니다. 뉴델리를 비롯해서 우리로 치면 전국 80여 개 주요 시군구가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지역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열차와 지하철, 장거리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이 대부분 중단됐고 학교와 종교시설 등을 비롯해 각종 사업장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의 주요 공장도 차례로 가동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등도 이 통행 금지령을 내리는 등 이동 제한에 나섰다고 합니다. 예, 교수님께 좀 여쭤보면요. 사실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아프리카 또 이렇게 서남아시아 국가들 또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 인프라가 적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듯이 확진자가 지금까지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는 진단을 안 했을 가능성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월 중순 정도부터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자의 확산이 있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더더군다나 이제 아까 인도 사례를 또 말씀을 주셨지만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의 1대1로 사업 때문에 많은 중국 사람이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분명히 코로나19 감염자가 적었다라는 건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조금 납득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지역에 많은 환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대응을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진단법에 대한 개발을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들 때문이거든요. 이런 국가들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분자 진단법을 쓰기에는 의료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인프라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장비부터 시작을 해서 아예 전기가 안 들어온 지역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 지역에 맞는 검사법을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되고 국내에서는 이러한 신속진단법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쓰이기 어렵지만 이런 낙후된 지역에서는 또 이런 것들이 유일한 대안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안 하느니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이러한 저개발 국가에 대한 진료 인프라, 진단 인프라에 대한 보급이 또 굉장히 또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공조와 이런 것들도 되게 필요한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뭐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마찬가지인데 일단 보건 인프라는 낮지만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일부 확진자들이 있으면 빠르게 커질 수도 있고 또 병상 수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망자가 나올 우려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만약 서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이쪽에서 이게 또 팬데믹이 발생을 한다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언제나 안심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세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 세계가 다 하나의 망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요. 한 지역만의 문제로 끝나질 않거든요.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메르스가 옛날처럼 실크로드에서 낙타 타고 왔다면 우리나라까지 왔겠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한 지역의 감염 질환은 당연히 다른 전 지역으로 퍼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분명히 대비나 공조들, 협력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할 때다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5 총선 후보 등록 마감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각 당의 지역구 공천은 사실상 마무리가 됐지만 비례대표 공천이 여야 할 것 없이 어렵습니다. 우선 여당인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또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고 있지만 불협화음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여권 지지층을 겨냥한 열린민주당과도 갈등의 조짐이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최종혁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요. 결국엔 더불어입니다. 정당 이름을 제가 틀리면 안 되니까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 얘기입니다. 자, 우선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 정당이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 가겠죠. 시민당 역시 총선이 끝난 뒤 5월 중순쯤이면 해산을 한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 전에 투표용지에서 앞번호, 그러니까 높은 위치를 받기 위해서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필요한데 이해찬 대표 6명에서 7명 정도 파견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불출마 또는 공천에서 배제된 의원들이 거론됩니다. 자, 이는 시민당이 노리고 있는 게 투표용지 세 번째 칸이라는 겁니다. 비례 후보를 내지 않는 민주당과 통합당을 제외하면 현재 현역 의원이 가장 많은 민생당이 비례대표 투표용지 맨 윗칸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석수에 따라 두 번째는 미래한국당이 그 뒤를 이어 더불어시민당이 세 번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의석수에 따라
정의당, 자유공화당이 순위됩니다. 자,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들죠. 자, 원내 정당 중 의석이 한석으로 같은 정당들이 있는데요. 국민의당, 민중당, 열린민주당 그리고 친박신당입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순서가 정해지냐면 바로 직전 선거에서 참여한 민중당이 먼저 배치가 되고요. 신생정당은 추첨으로 번호가 정해집니다. 또 한 가지 더, 현역 의원이 없는 원외정당은 어떻게 되냐? 아마도 한 10번째 칸 정도부터 비교적 아래쪽에 있는 칸일 텐데요. 바로 가나다 순위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염두에 둔 정당 이름이 많은데요. 가자코리아, 가자평화인권당, 가자환경당입니다. 자, 어감이나 의미를 고려해서 가자라는 말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들보다 앞서려면 예를 들어 가다랑어당, 가나 초콜릿당, 가가레이디당 정도는 되어야지 이들보다 앞설 수 있겠죠. 자, 일단 가자평화인권당, 가자환경당은 더불어시민당에 참여를 했습니다. 시민당은 소수정당 추천 후보들을 1에서 4번, 시민사회 후보들은 5에서 6번, 그리고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11번부터 배치하기로 했죠. 그러나 당장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가 탈락한 가자평화인권당, 민주당이 우리를 우롱했다. 독자 후보를 낼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비례 후보들도 불만이 없는 게 아닌데 왜 듣보잡 후보들이 앞번호를 받냐? 검증된 우리가 전면에 배치돼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11번이라고 딱 못을 박으신 건가요? 만약에 후보가 부족하면 앞으로 땡겨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으신 거라고. 땡겨지거나 어떤 결정을 하든 그건 그 당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저희는 11번부터 이 배치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얘기입니다. 자, 함께 갈 수는 없지만 더불어는 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열린민주당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해서 창당을 했죠. 사실 이해찬 대표가 먼저 합당을 제안을 했지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출발이 다르다 보니 이해찬 대표 총선이 끝나고서도 합당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다만 최소한의 연합은 해야 한다. 이 원 구성 전까지 연합은 하면 된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손해보는 계산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자, 열린민주당이 포함된 최근 비례대표 후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갤럽 여론조사였는데요. 비례연합정당이 42% 그리고 미래한국당이 33% 등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4%였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또 지역구 의석은 현재 기준으로 한 다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게 되면 열린민주당은 비례대표 2석을 얻게 됩니다. 비례연합정당 21석 그리고 미래한국당 17석 등이 되겠죠. 자, 물론 변수는 많이 있습니다. 실제 총선에서 이 열린민주당이 더 높은 4% 보신 4%보다 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다면 의석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겠죠. 다만 이 민주당 지지층이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으로 분산이 되면 결국에는 이 시민당 의석수가 줄게 될 겁니다. 즉 제로섬 게임일 수 있다는 건데요. 아니면 반대로 실전에서는 이 비례 의석을 얻을 수 있는 최소 득표율 3%를 넘기지 못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이 열린민주당의 공천에 대해 부적절하다라며 비판을 했죠.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더 다뤄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20일 남았는데요. 비례대표 전용당이 상당히 이번에 헷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비례연합으로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데 열린민주당이 또 있습니다. 몇몇만 넣고 보면 열린민주당에 친숙한 이름이 더 많기 때문에 과연 어디가 정말 비례 전용 정당이냐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했는데 이 문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감 표명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름 자체가 민주당을 떠올리게 하는 것도 있지만 예. 무엇보다 공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 공천에서 한번 탈락했던 사람들이 지금 열린민주당으로 대거 가 있기 때문인데요.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 등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고 하지만 사실상 공천에서 좀 배제가 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최 전 비서
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경력서를 허위로 작성해줬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창당을 주도한 정봉주 전 의원 역시 민주당에서 사실상 출마가 무산이 됐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한 겁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대단히 부적절한 창당과 공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공천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특히 우리 당의 공천에서 이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또는 그런 판정을 앞두고 미리 불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 또는 경선에서 이 탈락되신 분들이 이 그쪽에 지금 20명의 예비 후보 명단에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 이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움직임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당의 이 시스템 공천에 대한 우리 당의 공천, 그러니까 공정하고 또 도덕성을 중시한 이 공천 과정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열린민주당 측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열린민주당을 친문재인, 친조국을 표방하는 정당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이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용 정당이죠. 여당과 관계없이 독자적 비례대표 후보를 통해서 원내 정당에 오르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문심이 민주당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과 칼, 또 문재인 대통령이 신뢰하는 경제 전문가가 열린민주당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각각 뭐 김의겸, 최강욱, 주진영 전 대표 등을 말하는 것 같은데, 자, 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도 김정숙 여사의 친구로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가깝고 자신도 문재인 대통령이 단독으로 사면 복권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경우 일단 물론 민주당에서 압박은 있었지만 불출마를 했던 민주당에서는 지역구 공천에서 불출마를 선언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자기한테 이렇게 말을 바꿨다는 비판에 대해서 자기 말을 바꾼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와서 도전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 불출마 선언할 때는 민주당 지도부가 출마를 만류를 해서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지 못했다면서 이번에는 비례 후보로 출마를 하는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열린민주당으로 참여를 하면 여권의 전력이 분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재밌는 표현을 썼는데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반찬이 생긴 것이라면서 의석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의석수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서로 외연을 넓히고 서로가 없는 부분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장 적절한 시점에 합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든든한 두 개의 기둥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따지고 보면 민주당 지역구 공천에 대해서는 물론 당 지도부의 압박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이해해서 내가 출마할 자격이 없다라는 취지였는데 다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에서는 가서 잘할 수 있다니까 어떻게 보면 입장이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열린민주당은 내일 비례대표 순번을 확정할 계획인데요. 후보들 가운데 사실은 내가 음주운전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후보도 있죠. 네, 일단 온라인 등을 통해서 면접을 보고 투표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요. 그 온라인 통해서 진행되는 면접에서 공개를 한 겁니다.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인데요. 열린민주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가 됐던 영상에서 본인 말입니다. 2007년에서 8년쯤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아들이 외국에서 태어나서 이중 국적을 갖고 있었는데 2005년쯤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라는 사실도 털어놨습니다. 주 전 대표, 한국 사회에 적응을 못한 아들이 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그래서 15살 때쯤 국적을 포기했다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병역 기피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의도긴 한데 일단 나이로 봐서는 병역 기피까지는 좀 아니다 이런 좀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관련 해당 면접 영상 자체는 좀 비공개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열린민주당에 지금 앞서 말한 대로 김의겸 전 대변인, 정봉주 전 의원 등 여러 명이 있는데 앞서 갤럽 조사대로 지지율이 득표율이 4%라면 의석은 약 2석을 배분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이 순위 안에 누가 들어갈지 이 부분도 좀 관심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얘기 보도록 하죠. 더불어시민당, 민주당이 이제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인데 오늘 후보 명단을 발표를 했죠. 네, 총 34명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소수 정당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인물이 14명이고요. 민주당 출신 인사가 20명입니다. 우선 시민사회 몫으로는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과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포함됐는데 권 원장은 1986년 이 부천 성거문 사건의 피해자로 여성 인권운동에 힘써온 학자입니다. 또 그리고 윤 이사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해온 인물이고요. 민주당 출신으로는 최혜영 강동대 교수, 또 김홍걸, 민화엽 의장 등 앞서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확정된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시민당은 향후 최고위에서 이 비례대표 순위를 결정하고 이 비례대표 선출 선거인단 찬반 투표를 거쳐서 최종 순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원래 더불어시민당에는 4개의 군소 정당이 참여를 했었는데 일부 정당이 추천한 후보들은 아예 오르지를 못해서 반발도 거셌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4개 정당 가운데 2개 정당에만 비례대표 후보가 배분이 됐는데요. 기본소득당의 전 대표 용혜인 씨와 시대전환 전 공동대표인 조정훈 씨가 포함이 됐습니다. 가자환경당과 가자평화인권당 출신은 공천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 가운데 강제징용 피해자 대책 등을 위해 활동하는 가자평화인권당은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에 이용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일본 아베 총리보다 더 나쁜 짓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비례 후보로 신청한 최용상 공동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행사에 참석한 사진이 있다는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시민당은 결격 사유가 있으면 한석도 배정 안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앞서 이제 잠깐 발음을 고석승 반장이 헷갈렸는데 일본 아베 총리죠. 예, 줄이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사실상 비례대표용 전용 정당을 만들었는데 명목상은 사실은 민주당의 비례대표 전용 정당 또는 미래통합당의 전용 정당 다른 정당들이어서 서로 지원을 하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당 소속 후보자가 다른 정당이나 소속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 제88조에 따르면 후보자나 선거 사무장, 회계 책임자 등은 다른 정당이나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발언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해찬 대표 말 직접 들어보시죠. 당 간에는 선거운동이 서로 안 됩니다. 별개 정당이니까. 예. 예. 설사 연합 개인이 하는 건데 개인이. 그럼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시민당 힘만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우리 당에 있는 개인은 할 수가 있다고요. 당은 못 하는데 예. 개인적으로는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인적이라 하면 지역구 후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구도 그렇고 비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는 당 차원에서는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하면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돕는 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소속 후보자가 시민당 소속 후보자에 대한 지지는 호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지 않은 사람은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출마하지 않는 이해찬 대표는 시민당을 뽑아달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종로에서 출마하기 때문에 미래한국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도 출마하지 않는다고 해도 당 대표인데 그게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하냐? 이 부분은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분노를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텔레그램의 N번방의 회원들을 공개하라라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미성년자를 협박해서 성착취물을 불법 제작하고 유포한 곳이 바로 텔레그램의 N번방입니다. 일단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분노가 담긴 목소리가 많지요. 네, 여야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강한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발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해자에게는 특수협박죄를 적용하고 이용자는 단순 다운로드만 해도 처벌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불법 촬영물을 즉각 삭제하지 않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월 관련 공약을 발표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스위티 프로젝트는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함정 수사 또는 유도 수사를 하는 겁니다.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는 디지털 아동 청소년 성범죄 근절에 특히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요, N번방 방지와 처벌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박사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높지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관련 청원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는데요. 오후 6시 기준입니다. 나흘 만에 23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대 기록이라고 합니다. 운영자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신상도 공개하라는 청원도 163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박사 조모 씨의 신상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을 넘어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로 신상이 공개되는 최초의 사례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할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합니다. 범죄 현장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는 26만 명의 신상 공개 역시 당연합니다. 이 N번방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확실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죠. 네, 문 대통령이 N번방 회원을 전원 조사하라면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 수사도 바빠졌는데요. 이 최대 10,00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박사방 이용자들의 신상을 파악하는데 이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박사방 외에 다른 공유방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갔는데 다만 텔레그램이 해외 기반을 둔 메신저 프로그램이라서 이 수사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성단체에서는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이 60개가 넘고 또 이용자는 26만 명에 이른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텔레그램에 통해서 수사 협조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 텔레그램 본사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몰라서 일단 협조 받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특집 정치부회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같은 시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